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 중반으로 다가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시집을 온 이후로 늘 시댁 식구들에게 정성을 다하며 제 가족을 잘 챙기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저에게 이런 통수가 떨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몸의 일부를 떼어서라도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짓까지 해서 예쁨을 받으려고 했었나? 제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먼저 들더라고요. 정성을 다하면 언젠간 나의 노력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었던 제 착각에 대한 대가는 감히 대단했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친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친할머니는 저희 엄마와 참 잘 지내셨거든요.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기보단 마치 친모녀 같은 따뜻한 정이 오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라다 보니 가족과 가족이 만난다는 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죠. 친할머니는 시골에선 농사를 지으셨는데 매번 직접 기르신 채소를 박스째로 챙겨오셔서 엄마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실 때 절대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어요. 엄마는 매번 그 소중한 농작물들을 감사하게 받으셨죠. 우리 며느리 밥 잘 챙겨 먹어야지. 이걸로 반찬 좀 해 먹어라. 이번에 내가 농사를 지은 것들인데 아주 알들이 실해. 아니 어머님, 뭘 또 무겁게 이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오셨어요. 기차 타고 오시면서 이걸 다 어찌 들고 오셨대? 우리 며느리 먹일 생각에 무거운 것도 모르겠던데? 정말 매번 감사한 거 알죠? 내가 우리 어머님 덕분에 호강을 다 한다니까. 매번 이렇게 유기농 채소들을 먹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엄마는 꼭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친할머니가 주신 농작물을 항상 정성스럽게 음식으로 만들어 가족들에게 먹이셨죠. 거기다가 해마다 할머니 생신이 되면 직접 뜨개질한 목도리를 정성껏 준비하셨어요. 허리가 아프신 할머니께는 안마도 해드렸어요. 피곤함이라는 걸 잊은 사람처럼 꼭 우리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좋은 곳에 모시고 가야 한다면서 바쁘게 움직이셨고요. 어머님, 그거 알아요? 어머님은 저한테 정말 친정 부모님보다 더 친정 부모님 같은 사람이에요. 말이라도 참 고맙다. 내가 꼭 며느리한테는 잘해주고 싶었었는데 덕분에 내가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어.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댁이라는 말이 주는 거리감이나 부담감이 저희 집에는 없었거든요. 아버지도 그런 사이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가끔 엄마가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서 편하게 TV를 보고 있으면 친할머니께서 직접 과일을 깎아 손에 들려주시곤 하셨어요. 아니, 어머님, 그거 제가 어머님 깎아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어머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하루 종일 나랑 놀아준다고 고생했으면서 무슨 과일까지 내어준다고 하니. 좀 쉬어라. 우리 며느리도 고생 많이 했는데 쉬어야지. 당신은 결혼 참 잘했지? 내 덕에 이런 대접도 받고.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와 있는데 저렇게 드러누워 있어. 어머님,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봐요. 내가 무슨 당신 보고 결혼한 줄 알아? 딱 처음 어머님 뵙자마자 이분이야말로 내 엄마다 싶어서 어머님 보고 결혼한 거지. 뭐야, 당신 그러면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거야? 참나. 저는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누가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연기할 수 없는 진심 어린 교감이었어요. 사실 제 친구들은 명절이 지나고 나면 불만을 토로하곤 했어요. 특히 사춘기가 시작된 중학생 무렵부터는 명절에 친할머니 집에 가면 엄마만 일해서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친할머니에게 따져 물었다는 친구들도 있었죠. 서로 영웅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 혼자 일 시키지 말라고 딱 잘랐지? 하며 말이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다들 그런 경험이 있는 듯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전 그런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오히려 명절을 기다리던 가족이었거든요. 시골에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친할머니 댁에 도착하면 엄마는 일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할머니께서 직접 차려주시고 엄마는 집에서보다 더 편하게 거실에 누워 쉬셨어요. 물론 처음엔 어색해하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집안일 하느라 바빴을 텐데 명절까지 며느리를 고생시킬 수 없다며 엄마를 더 챙겨주셨거든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명절 당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아침 식사를 차리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며 막으셨어요. 아이고, 됐다. 넌 손에 물도 묻히지 마. 지금 쉬어야 할 사람은 너야. 이 집은 명절에 며느리 고생시키는 집 아니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되어서 식사 준비 시간에 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제가 시집을 잘 왔다고는 하지만 할 일은 해야죠. 우리 집에서 내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쉬는 거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아직 사람 못 됐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자고 나와.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순간 울컥하신 듯 웃으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어머니,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전 그때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죠. 그게 진짜 가족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전 시댁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습니다. 시댁도 결국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면 피가 안 섞여도 그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거든요. 저는 늘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고 따뜻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인지 명절이 지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사실 전 그런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우리 할머니는 맨날 엄마만 부려먹는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 진짜 한마디 했잖아. 진짜 TV에서만 나오는 나쁜 시어머니들 있지? 그게 딱 우리 할머니라니까? 우리 엄마 불쌍해 죽겠어. 명절 진짜 싫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전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제가 자라온 환경은 그와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명절이 되면 저희 가족은 친할머니 댁에 가는 걸 누구보다 기다렸습니다. 서울보다 공기가 맑고 따뜻한 시골집에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웃는 그 시간들이 정말 좋았거든요. 친구들이랑 명절이 끝나고 만나면 보통은 용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너 이번에 얼마 받았어? 그럴 때면 전 조금 쑥스러워지곤 했습니다. 사실 전 친할머니께 따로 큰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친할머니 댁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선물이었으니까요. 갔을 때 항상 먹을 게 풍성했고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가 누구보다 큰 용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용돈? 나 따로 용돈 같은 거 안 받긴 하는데 난 그냥 시골에 내려가 있으면 할머니가 먹을 거 다 챙겨주고 구경 다 시켜주고 그래서 그냥 재밌던데? 와, 엄마 속 터지는 소리 하네. 넌 진짜 철이 없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도 시골 가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고생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집에서보다 더 편하게 계셨어요. 그것만 봐도 저의 가족의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알 수 있었죠. 엄마는 평소에도 친할머니와 자주 통화를 하셨어요. 그냥 자주가 아니라 정말 매우 자주였죠. 한번 통화를 시작하면 기본이 1시간은 넘었어요. 둘이 수다를 떨다 보면 가끔은 자식들 흉도 보고
가끔은 아빠 흉도 살짝 보고 그러셨죠. 그러면 친할머니는 늘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하네. 내가 우리 아들 엉덩이 한번 발로 차줘야겠다. 진짜죠? 어머님, 다음에 오실 때 발차기 연습해서 오셔야 돼요. 다음에 진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며느리 편 들어주니. 기다려라. 나 오늘부터 콩차는 연습한다. 저는 그런 두 분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괜히 부럽고 또 따뜻했어요. 외할머니와는 살갑게 통화하시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친할머니와는 늘 그렇게 웃음이 넘치셨거든요. TV를 보면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곤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걸로 부부가 다투고 결국 갈라서고.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도 잘 공감이 안 됐어요. 에이, 다 드라마니까 저런 거지 하고 넘기곤 했죠. 저희 집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고 엄마는 늘 본인이 복을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친할머니처럼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가족 모두가 친할머니께 잘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먹어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밤늦게 들어오자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이렇게 늦게까지 다니니? 엄마, 내가 뭐 놀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공부하다 온 거잖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엄마들이 더 공부하다가 늦게 오라고 한다는데 나한테만 왜 뭐라고 해? 독서실이 끝나는 시간이 11시인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시야? 독서실이 먼 것도 아니고 10분 거리인데 지금 12시야 12시. 저는 억울했죠. 독서실이 11시에 끝났고 친구들이랑 편의점 앞에서 조금 수다를 떨다 보니 자정쯤 된 것뿐이었거든요. 그런 사소한 문제로 엄마와 다투곤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괜히 서운해서 친할머니께 전화를 드리곤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뭐라고 해요. 내가 뭐 놀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아주 조금 친구들이랑 놀긴 했지만 암튼 아유 그래 우리에게 속상했겠네. 엄마한테 내가 한마디 해줄게. 요즘 세상 무서운 건 알지만 너무 그러면 애가 상처받지. 그래도 네 엄마도 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너 싫어서 하는 잔소리는 아닌 거 알지? 요즘 범죄자들이 한둘이냐? 여자로 태어나서 힘도 약한데 조심해야지. 할머니는 늘 현명하게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제 잘못도 꼬집어 주셨고요. 그러니 저도 우리 엄마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랑 통화를 하고 나면 꼭 나중에 엄마에게 전화하셔서 우리 소녀 마음도 잘 헤아려 주라고 너무 뭐라고 하지만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전화 한 통에 결국 엄마도 마음이 풀리시고 저도 그날 밤 엄마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알고 다독이고 웃으며 지내왔습니다. 친할머니와 엄마의 관계는 단순한 고부간의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두 분을 보며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며 때론 친구처럼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족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따뜻한 밤 냄새와 웃음소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독서실과 집을 오가며 시간도 없이 공부만 했고 그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죠. 처음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벅찬 감정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것이 참 많더라고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금세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폐렴이래. 폐렴?
약 먹으면 낫는 거 아니야? 폐렴으로 무슨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그래? 처음엔 단순한 폐렴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병세가 점점 악화되면서 부종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결국 폐가 굳어가는 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성으로 병이 진행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실 정도가 되셨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실 줄 알았어요. 친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싶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께서 제일 많이 우셨어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계신 어머니를 보는데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족들이 병실에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내가 아플 때마다 옆에 있어주고 말도 안 되는 잔소리도 다 들어주고 내가 네 엄마 아니었으면 병원 생활 못했을 거다.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네 엄마처럼 살아. 하지만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라. 사람 마음이 다 같지는 않더라. 착하기만 하면 상처받는 일이 많단다. 그날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며칠간 어머니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뭐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자꾸 이러시면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해도 고개만 저으시며 할머니 옷장을 정리하시다가 결국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진짜 가족이란 건 피가 섞인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고부의 관계를 넘어서 정말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가족이셨어요. 그렇게 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죠. 나도 언젠가 결혼하면 우리 엄마처럼 시댁 어른들을 진심으로 대해야겠다고요.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또 애정을 담아 대하는 모습을 어머니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저는 사회생활에 열중하게 되었고 제 나이 32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고 무엇을 하든 당당하게 추진하는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흔들림 없는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끌렸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겠지.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없을 거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결혼할 때는 너무 사랑에 빠져 있었고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겠죠. 아니요. 정확히 말하자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절 돌아보면 조금은 순진했다 싶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의 전 진심이었고 가정이라는 것을 참 소중하게 여겼기에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 사람을 얼마나 눈멀게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또 가족이라는 단어가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복잡한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죠. 남편은 결혼 전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묵직하고 믿음직스러우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전 이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고부간 갈등 없이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은 연애와는 참 다르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에서 아이를 빨리 가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린 종갓집이야. 대를 잇는 게 중요하지. 손자는 빨리 봐야지. 지금 네가 뭐 일을 할 때니? 며느리가 됐으면 집안에서 요구하는 도리를 다해야 하는 법이지.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요? 아직 제 커리어가 한창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저에게 딱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땐 제 나이가 32이었고 회사에서도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승진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만약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육아휴직을 써야 하고 그로 인해 커리어에 지장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단호하게 말하셨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일이 중요하니? 여자가 나이 들면 애 낳는 것도 힘들어져. 지금이 적기야. 네가 직장에서 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아이가 먼저야.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거려. 어머님 말씀도 뭔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 입장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 욕심 아니니? 어떻게 시어미 말에 따박따박 반박을 하고 있어? 여보, 좀 진정해. 회사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아이가 먼저잖아. 승진이 1, 2년 늦어지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 당신이 잘하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고 결국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첫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복직했을 때 제 자리는 사실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리만 남아 있었지 실질적인 업무는 후임이 다 맡고 있었고 저는 마치 이방인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전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동시에 직장에서도 다시 자리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가 고열에 시달렸고 친정 엄마께서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간호해 주셨죠.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정말 모성애가 있긴 한 거야?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 아픈 것도 모르고 일이나 하고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일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 노력을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죠. 하지만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고 가족이니까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말을 더 얹더라고요. 나도 생각해봤는데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일까지 하니까 아이도 제대로 못 돌보는 것 같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때? 그 말은 제게 퇴사를 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34세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집에 집중하기로 했고 이듬해에는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 둘을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집이 멀어서 자주 오실 수가 없었어요. 반면 시댁과는 가까워서 시어머니를 자주 뵐 수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꼴을 봐라. 일한다고 유세 떨더니 결국 집에서 애 키우고 있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별 수 없는 거지. 전문직도 아니고 그냥 회사원이었으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수없이 반박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예쁨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제 눈에 비친 우리 엄마는 시댁 식구들과 언제나 사이가 좋았잖아요. 시어머니와도 친구처럼 통화하시고 가족처럼 지내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 역시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 진심이 전해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절 마치 집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처럼 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대놓고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며 태도가 점점 그렇게 변해갔죠. 아이 둘을 키우며 수입이 하나뿐이니 빠듯한 건 사실이었지만 남편은 한때 저에게 육아에만 전념해달라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아무 말 없이 제 지갑 속 가계부를 들춰보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에다가 돈을 썼어. 이건 또 뭐야? 비누 알리체? 이건 식당 이름 아니야? 무슨 음식값이 이렇게 나왔어? 우리 엄마가 파스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 모시고 갔다 왔어. 요즘 음식점 값이 장난 아니더라. 당신은 파스타 하나 못 만들어? 밖에서 무슨 밥을 사 먹는데 이렇게 큰 돈을 쓰냐고. 집에서 차려드리면 쉬운 걸 돈이 남아 돌아서 그래? 생활비 좀 줄여. 그 말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본인의 자존심은 절대 다치지 않길 바라면서 제 자존심은 매일같이 바닥을 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전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있었기에 아주 절박한 부탁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이 아이들 대학까지 어떻게든 버텨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비상금은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기에 매번 손을 대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형수님, 인사드리세요. 제 여자친구예요. 이제 곧 결혼하려고요. 그렇게 처음 만난 동서는 정말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냉정해 보이면서도 단정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의사라는 게 아니겠어요? 직업이 뭐라고? 의사라고? 아이고, 그게 정말이야? 우리 집안이 확 달라지겠네. 둘째 며느리가 의사라니. 좋으시죠? 엄마가 그렇게 원했던 전문직 며느리잖아요. 그래,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와야지. 앞으로 아픈 거 걱정 하나도 없겠다. 잘난 의사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부모님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도련님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의문이 들긴 했지만 둘이 좋다니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 이후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에 대한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얘 첫째야, 넌 답답하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거 아니야.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며 제사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종갓집이라 제사도 많고 명절마다 챙겨야 할 것도 한둘이 아닌데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떠넘기셨어요. 어머님, 동서는 언제 온대요? 이거 혼자 하려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둘째는 왜 찾니? 바쁜 의사 선생 불러다가 이런 데 일을 시키면 되겠어? 거기다가 환자들 진료봐야 하는 손인데 다치면 안 돼. 그럼 이 많은 걸 지금 저 혼자 다 하라는 소리세요? 그럼 누가 하니?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 못하는 게 말이 돼?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뒤늦게 온 동서에게는 피곤할 텐데 쉬라고 다정하게 말하시면서 저에겐 이것도 못하냐며 채찍을 드셨어요. 사실 억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어머니께 예쁨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시댁과 잘 지내시며 꿋꿋하게 가족을 지켜오셨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를 보며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했기에 괜히 저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억울함도 서러움도 꾹꾹 눌러 참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불안해 죽겠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좀 해. 당신이 그래도 큰 며느리잖아. 자꾸 왜 뒤에서 말이 나오게 행동하냔 말이야. 제 마음속에는 가시 하나가 콕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제 노력을 몰라주었고 남편까지도 절 외면했습니다. 동서는 예전부터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진심이란 걸 알게 되었죠. 문제는 시댁에는 그만한 여유 자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선산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당장 팔아서 병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선산 문제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라 가족들끼리도 쉽게 언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중 어느새 제 나이는 40이 되었어요. 40이라는 나이. 남들은 인생의 중심이라고도 하지만 저에겐 그저 견디는 나날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동서와 절 향한 차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동서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에요. 얘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운이 남다르다니까. 의사 엄마 밑에서 태어났으니 머리도 대단히 똑똑할 텐데. 그런 말들이 시댁 식구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듣고 또 듣다 보면 가슴 한켠이 시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참았어요.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차별과 눈치를 받으며 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나서서 따질 힘도 의미도 없어지거든요. 저는 가족끼리 척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조용히 평온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 더더욱 조용히 참고 견디게 되었던 것 같아요. 동서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고 저는 그런 동서가 하지 않는 일들까지 모두 떠안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제 그림자를 지우는 기분이랄까요?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급한 상황이었는데 전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죠. 친구들에게 손 벌릴 사정도 안 되고 마음은 급한데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서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동서가 말없이 병원도 연결해주고 돈도 빌려줬어요. 500만 원이었는데 보험 처리가 되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에겐 절박한 순간의 손길이었어요. 형님, 너무 걱정 마세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셔야죠. 나중에 천천히 주시면 돼요. 근데 형님, 수중에 돈이 500만 원도 없으신 거예요? 고맙다는 말이 입에 붙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고 난 뒤부터는 동서 앞에서 더더욱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빨리 돈을 갚고 싶었지만 없는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시어머니의 명령으로 동선의 집 청소까지 도맡아 하게 된 게. 누가 보면 제가 가정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제 인생에 또 하나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초기에는 약으로 버텼지만 결국 투석을 받게 되었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병원으로 오가며 간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마음으로 모셨죠. 하지만 투석을 받으시면서 점점 예민해지신 어머님은 어느 날은 제 머리채를 휘어잡기까지 하셨어요. 아파 죽겠는데 네가 날 이해는 하니? 아휴, 며느리 팔자도 팔자지. 아휴. 그때도 전 그냥 참았어요. 아픈 분께 화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친할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엄마가 정말 정성껏 모시는 걸 봤거든요.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차마 매몰차게 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냥 또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 모두가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저랑 동서 둘이서만 적합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식들도 안 맞는다니 참 신기하네. 이게 몇만 분의 1 확률이라던데 얼마나 다행이야. 며느리가 신장 이식에 적합하다니. 저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제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다행이에요. 전 일이 많아서 시간이 안 나는데 형님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 말에 전 말을 잃었어요. 동서에게 아직 돈도 못 갚은 상황이었고 예전에 친정엄마 수술 때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오히려 동서 편을 들면서 말했어요. 고맙잖아. 그때 장모님 병원 연결해주고 돈도 빌려줬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 재수 씨 말이 맞아. 그게 며느리 도리다. 네가 이식만 해주면 우리도 앞으로는 며느리 대접 잘해주마.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식만 하면 정말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진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맴돌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수술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양 옆방을 차지하며 1인실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동선의 가족이 왔다며 시어머니 병실로 인사하러 간다더니 나갔고 저도 그냥 침대에 누워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인사나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일어나 옆방 문 앞에 섰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인사만 하고 올 참이었는데요. 그런데 병실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심한 년 팔자에 무슨 유산이야. 의사인 네가 다 가져야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 개인 병원 차릴 수 있겠네요. 어머님이 가진 재산 다 팔면 현금 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설마 했죠.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시어머니 수술 전날 그것도 이식을 해주는 며느리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다 해야지. 무료 의사인데 말이야. 내 재산 선산 다 넣어줄 테니까 넌 병원 차려서 우리 가문의 위상을 드높여라. 시어머니의 그 말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기다 동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증부터 받자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본인이 수술 중에 잘못되더라도 재산은 동서에게 다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마누라는 몰라도 자기는 장남인데 조금은 떼어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뻔뻔하게 지 몫을 챙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내게 한 점의 진심도 없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일어섰고 제 팔에 꽂혀있던 링거줄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꼴을 보고 지금 수술을 해준다고? 링거를 억지로 뽑은 팔이 욱신거렸지만 오히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일어났어요. 서러움, 분노, 그리고 미련까지도 그 순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요. 전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였던 거예요. 시어머니에겐 병간호하는 하녀 같은 며느리, 동서에겐 빚졌다는 이유로 부려먹기 쉬운 사람, 남편에게는 의무만 있는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이식수술? 하지 않겠다고요. 저한테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제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재산을 나누는 대화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제 장기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체를 할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추악한 내면을 전부 읽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산을 전부 동서에게 물려주겠다는 그 한마디로 제 결혼 생활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동서에게 도움을 받기도 했고 일을 그만둔 뒤로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의지하며 살았기에 시댁에 더 머리를 조아렸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신장 이식을 결정했는데 제 마음은 몰라주고 절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 그대로 병실 안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내들고 챙겨왔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남편이 가져다 둔 외투가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내 것이어도 그 사람 손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싫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옆방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재산 나누는 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겠는걸요? 아주버님은 이 정도만 받아도 괜찮다고 하시고. 그럼 내가 뭐 얼마나 큰 돈을 탐내겠어? 우리 재수 씨가 이 정도만 나눠준다고 해도 감지덕지긴 하지. 옆방에 누워있던 저에겐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아주 즐겁게 재산분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군요. 저는 조용히 병원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도로 위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뺨을 스치는 바람이 싸늘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굳이 전화를 하는 제 자신도 우습긴 했지만 굳이 마주보며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시큰둥했습니다. 뭐니? 옆방인데 왜 전화를 하니? 그냥 넘어오면 되지. 왜? 내일 수술한다고 유세 떨고 싶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겠어? 우리가 가족을 바라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친정으로 가려고요. 내일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도 걸 거고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병실 아니야? 얘 첫째야, 당장 옆방에 가봐라. 네 마누라 어디로 사라졌나 가서 보고 와. 몇 초 후 멀리서 남편의 당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방 비었는데? 당신 어디 간 거야? 화장실 갔어? 내가 가긴 어딜 가겠어. 집에 가고 있지. 아니지. 집이 아니라 당신이랑 이혼하러 가. 나 이식 수술 안 해. 아니? 못 해.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일이 수술인데 어딜 움직여? 당장 돌아와. 제가 왜요? 무슨 수술이요? 저 이제 친정 갈 거예요. 멀쩡한 제 몸에 왜 칼을 대요? 당신네처럼 지들끼리만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랑은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내 수술은 어쩌라고? 나 죽으라고 이러는 거냐?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수술 전날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네가 사람이야? 그러는 아줌마는 사람 맞아? 어떻게 쎄빠지게 노력한 첫째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신장만 떼어갈 생각을 해? 아줌마도 무병장수할 팔자는 아닌가 봐. 그러기에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뭐라고? 아줌마? 야, 너 지금 미쳤니? 당장 돌아와. 내일 아침 수술인데 언제 오겠단 거야? 네가 이러고도 우리 집안에서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술 안 한다니까요. 이혼할 건데 무슨 시어머니예요. 환영은 개뿔. 그 집에서 환영받으면 뭐 달라지나?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제 남이 될 거 아줌마 맞잖아요. 이게 진짜 뭘 잘못 먹었나? 너 미쳤어? 너 지금 누구한테 말버릇이 그 모양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평생 절 하녀처럼 부리시고 아들 병원비는 제 월급으로 내게 하시고 집안일은 다 제 몫이었잖아요. 근데요, 그런 대접받고도 참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엔 제 장기까지 요구하시고 그걸 두고 재산 나눠 먹게 하시면서도 전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랬어요. 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기 전 제 진심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제가 멍청했죠. 근데 이제 알겠어요. 제가 절 지켜야 한다는 거려.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또 후련해서. 택시는 어느덧 친정집 근처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고요. 제 인생에서 절대 참아도 되지 않을 일이었다고요. 전 사실 시어머니께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장 이식을 결심했던 거고요. 하지만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제 장기를 기증하면서까지 살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부속품 같은 존재라고 느껴졌으니까요. 게다가 그 신장이식 수술 비용도 남편이 내기로 했더라고요. 의사인 제 동서는 개원을 준비 중이라고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멍청하게도 그 비용을 자신이 다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매일같이 돈이 없다고 하던 남편이 뒤로는 돈을 좀 챙겨놨나 봐요. 그 말 또한 제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가 됐죠. 제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모은 수술비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그만큼 제가 이혼 소송을 걸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곧장 친정으로 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죠. 사실 저는 부모님이 가족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 어쩌면 저에게 그래도 참아라,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걱정할까봐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 딸이 이렇게 미련 곰탱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걸 다 참고 살았어. 아주 그 집 인간들 얼굴만 보여봐라. 내가 확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줘야지. 수술은 안 하겠다고 한 거 맞지? 솔직히 그 수술 나도 말리고 싶었다. 사람 장기가 2개씩 달린 건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걸 왜 떼어줘? 잘했어. 죽어도 수술 안 한다고 하길 잘했다고. 아휴, 내가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거렸는데 오늘 잠도 못 자고 있었다고. 그런 버러지 같은 인간들한테 내 딸 몸을 내어줄 필요는 없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젠 가족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 아버지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휴대폰을 꺼내 드시더니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셨어요. 김 사장, 이혼 소송 잘하는 변호사 아는 분 있어? 우리 애가 지금 당장 상담받아야 해서. 글쎄, 아주 빠르게 이혼할 수 있게 좀 도와줘. 그 모습을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너져 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껏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떠나지 못했던 걸까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예상했던 대로 남편이 친정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이죠. 이곳이 저희 친정이라는 것조차 까먹은 사람처럼 절 닥달하더라고요. 수술 2시간 남았어. 지금이라도 가자. 병원 가야 돼. 우리 엄마 수술 못 받으면 죽는 거 알잖아. 빨리 안 나와? 왜 이렇게 뻗대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너희 개만도 못한 인간아. 뭐라 그랬어? 뭘 뻗대? 우리 딸이 수술을 안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하라 마라 지랄이야 지랄이? 장인어른,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수술 시간 다 됐다고요.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께서 남편의 뺨을 그대로 후려치셨어요. 찰싹하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나는 자네 같은 쭉정이라도 우리 딸을 사랑한다고 믿었어. 그런데 아니었군. 어떻게 우리 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나. 자네가 신장이라도 맡겨놨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게.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장인어른, 지금 제 뺨 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뺨 맞아본 적 없거든요? 아버지는 주저없이 또 한 대. 이번엔 반대편 뺨을 때리셨어요. 그래, 쳤다. 왜? 고소라도 하게? 해봐. 나도 막 고소할 테니까. 감히 우리 딸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몰아세우고 자기 몸까지 바치게 만들어? 넌 인간도 아니야.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도 감사해서요. 날 이렇게까지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는데 난 왜 그런 인간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눈치 보며 살았던 절 놓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 먼저 생각해야겠다고요. 그리고 전 그 난리를 친 후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께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장이식을 결심했어요. 사람 사이에 의리라는 게 있고 또 저도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던 거죠. 저도 처음엔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시댁에서도 좋은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절 사람 취급은커녕 종처럼 부려먹고 결정적으로는 저한테 재산은 한 푼도 안 주겠다면서 동서 개인 병원 차리는데 돈을 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신장 이식은 저한테 받겠다고 하고요. 이를 갈면서 절대 다시 그 집으로는 안 들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가 알아봐 주신 이혼 전문 변호사와 금융 전문가를 만나기 시작했죠. 수술이 한 차례 미뤄진 뒤 시댁에선 마치 제 신장이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굴며 신장 내놔라 하듯 절 쥐고 흔들었어요. 게다가 말도 안 되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됐으면 시어머니를 위해 그 정도 희생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쩜 그리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 없는 년이 기어들어와서는 신장을 가지고 장사를 해. 우리 엄마 죽게 만들 거야? 너 우리 엄마 잘못되면 다 네 탓인 거 알아야 한다. 내가 재산 받아도 너 한 푼도 안 주는 수가 있어. 형님, 전 형님 마음 이해해요. 그런데요, 저도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 막말들 다 녹음해뒀어요. 네, 그게 다 증거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술 전날 동서와 저희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상속에 대한 서류를 작성했다고 했었잖아요. 결국에 수술이 미뤄진 뒤 시어머니께서 심란한 틈을 타 동서는 시어머니를 본인의 신장도 이식이 가능하지 않냐면서 살살 구슬렸고 동서가 준비한 서류에 시어머니가 도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 서류는 시어머니의 부동산 서류였죠. 문제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동서가 본인의 신장을 떼어줄 것처럼 굴다가 도장을 찍자마자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다는 것이었죠. 남편 놈 동서의 신장만 믿고 있다가 동서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이실직고하며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동서도 참 대단했죠. 시어머니를 구슬려서 결국 재산 받을 준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 부동산을 증여했을 당시 이미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다는 병원 기록을 확보했거든요. 병원 기록상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이 있어요. 그걸 토대로 증여 무효 소송 가능합니다. 참, 가족이라는 게 우습죠. 돈 한 푼에 남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님 말씀에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과거의 시어머니가 저희 남편에게 장남이 잘 되어야지 나중에 재산 다 너희 주마 라고 했던 말도 있었지만 그건 녹음이나 문서가 없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게도 패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육아하면서 쏟아낸 폭언들은 달랐어요. 경제적으로 절 무시하고 어디에 돈 쓰는지도 모른다며 잔소리를 퍼부었던 그 모든 말들. 전 이미 오래전부터 정리해놨거든요.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히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사유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입증되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힘을 얻고 바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총 3건이었어요. 첫 번째, 증여 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심각한 건강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 없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죠. 두 번째는 간병인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무급으로 2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간병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돌봤다는 점에서 기업은 인정을 요구했죠. 세 번째는 대망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요구하며 시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저에게 분할해달라는 요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했습니다. 세 가지 소송 전부 다 놀라웠겠지만 특히 간병인 청구 소송에서 시댁이 경악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병원 따라간 게 왜 문제냐? 그 정도는 당연히 며느리가 본인의 도리로 나서서 해야 하는 부분 아니야? 그러면 동서는 왜 손 놓고 구경만 했는데? 나에게는 그럴 의무라는 게 없어. 내가 예의상, 도리상 했던 행동이었던 거지. 내 의무는 아니었다고. 자식들조차 모른 척 하는데 피도 안 섞인 내가 왜 해야 하는데?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 법원의 시각은 저와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간병을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고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것이기에 기여도에 대한 법적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됐죠. 결국 법원은 시어머니의 부동산 증여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부동산은 다시 시어머니 명의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후 상속 재조정을 통해 저는 기여분 40%를 인정받았어요. 남편 재산의 절반 이상과 위자료까지 수령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동서는 재산 한 푼도 못 받았답니다. 증여가 무효 처리되면서 개인 병원 개원도 무산됐고 그 일로 서방님을 얼마나 들볶았는지 주변에서도 다 알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수술을 받지 못했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한 상태에서 지금은 오늘 내일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대체 누구에게 예쁨 받으려 했던 걸까? 날 이렇게까지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 무얼 희생하려 했던 걸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답은 지금 곁에 있어주는 저희 부모님과 가족이 알려주셨어요. 저에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들의 응원 덕분에 전 이렇게 다시 제 인생을 되찾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누워 시름시름 앓던 시어머니가 뒤늦게 제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무리 후회를 해봐야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오늘 내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반성을 하게 됐어. 사람이 참 간사하죠.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니까 그동안 본인에게 들었던 죄책감을 전부 용서받길 원하거든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널 너무 무시해서 이런 벌을 받나 보다. 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년간 당했던 시집살이의 끝을 어머님께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앞으로는 동서랑 자식들에게 효도 받으세요.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바라지 마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길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지 않았고 용서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잠수를 탔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간병인으로 붙잡힌 동서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등골이 휘게 생겼다고, 잘못했다고, 시어머니의 병수발이라도 도와주면 안 되냐고 뻔뻔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 그런 동서에게 깔깔거리면서 웃어줬죠. 얼마나 더 남았다고 그래. 난 그 종노릇을 2년이나 했는데 동서는 2년까지는 안 해도 될걸? 형님, 아니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세요. 나 이제 네 형님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살갑게 연락하지도 말고 뻔뻔하게 이런 요구도 하지 마. 우린 남남이니까. 그동안 예쁨 받았던 거 돌려드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병수발이나 들어.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아파 죽겠는 와중에도 저한테 제사는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미치겠다고요. 그거라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제사 지내는 방법 모른다고요. 내가 미쳤다고 그 개같은 집안 제사를 지내겠어? 종갓집이라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을 만들어야 할 텐데
참 고생하겠다. 난 근데 그걸 몇 년이나 군소리 없이 했거든? 너도 그렇게 해. 몇 년 동안 못 외운 당숙들 이름과 촌수도 확실하게 외우고. 종갓집이라잖아. 어쩌겠어. 그동안은 의사랍시고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지만 앞으론 그럴 수 없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동서는 무릎을 털썩 꿇고 앉았어요. 그게 그렇게 통쾌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를 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로 아이들을 키우며 회사 재취업 준비에 매진했어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규모가 작고 조건도 부족했지만 제 능력에 맞는 그리고 경력 단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집안 인간들에 대한 소식은 완전히 끊어냈고요. 오늘도 내일도 제 마음에 남은 제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상처도 많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제 앞으로의 일상을 다 같이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사연을 마치겠습니다.